이번 차시의 공부 방법을 살펴보세요. 다음으로 출제 경향도 살펴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을 마치면 여러분은 직류 송전 방식과 교류 송전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의 구비 요건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가장 경제적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켈빈의 법칙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도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고, 전선의 총 길이와 전선의 지표상 평균 높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전력이라는 과목의 시작입니다. 이제 전력이라는 과목을 이제 공부하면서 맨 처음 얘기되는 건 뭐냐면 직류냐 교류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에디슨하고 테슬라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경쟁적으로 논의했던 겁니다. 당시에는 이제 에디슨이 굉장히 큰 이제 정기적으로 뭐 세계적인 발명왕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업적이 있는 사람인데 이제 그 에디슨은 직류를 가지고 전기를 네트워크를 하자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고, 이제 뭐 테슬라는 그 교류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논쟁이 엄청 있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교류 송전 방식을 채택을 하죠.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류로 했을 때는 굉장히 안정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점이 있는 반면에 직류를 했을 때 결정적 단점이 있고 시스템이 너무 거대화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고 무거워지죠. 상당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테슬라라고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이 친구는 교류로 송전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교류 송전 방식을 제시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교류 송전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직류 송전 방식이 일부 조금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로 가는, 해남에서 제주도 가는 그 노선만 이제 직류로 송전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교류로 송전하게 되는 근간이 된 겁니다. 그럼 교류 송전 방식의 큰 장점이 뭐냐? 그건 아무래도 이제 회전 자격이 좋고 전압이 승합 강압이 용이하다. 이렇게 뭐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직류 송전 방식과 교류 송전 방식에서 교류 송전 방식의 장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승합 강압, 전압을 바꾸기가 좋다. 왜냐하면 교류는 전압을 바꿀 때 바꾸기가 굉장히 좋다는 게 뭐냐면 변압기가 얼마든지 전압을 바꿔줍니다. 전압이, 여러분 알다시피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가 작아지니까, 전압을 높일수록 전류가 작아지니까 전선이 가늘어져서 굉장히 컨트롤하기 좋죠. 송전할 때 좋고 전선비도 싸고, 그렇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압을 낮춰서 또 배전해서 쓰는 거니까 전압을 낮출 때는 또 변압기를 또 이용해서 낮출 수 있으니까 이 변압기를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굉장히 용이하게 우리가 입맛에 맞게 송전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전자기 얻기가 좋아져요. 회전자기 얻기가 좋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전동기, 우리 회전기가 이제 전동기나 발전기 같은 건데 회전자기를 얻기가 좋아서 작다는 거죠.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구조가 간단하고 효율이 높은 전동기들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전자기를. 그래서 직류보다 직류는 이런 회전자기라든지 이런 자개나 정류하는 장치들이 굉장히 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교류하고는 좀 경쟁력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부하와 일관된 운영이 된다. 이것도 먼저 문제냐면 우리가 실제로 교류를 쓰지 않습니까? 그냥 기계들이 교류를 쓰니까 대개 교류를 쓰기 때문에 뭐 별거 없이 쓰는데, 우리가 만약에 직류를 쓰려면 뭐 아답터를 써야 되는 거죠. 아답터를 써야 되는 거죠. 뭔가 장치를 써야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직류를 운용을 하자면 뭐 컨버터를 해서 또 인버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써서 이제 컨버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 방식의 장점은 대개 세 가지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승합 강압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회전 자격이 용이하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이 있는데, 유효전력이라는 건 우리가 실제로 뭐 전기요금도 내지만은 실제로 일을 하는 건 이제 유효전력이 하는 거고, 그럼 무효전력이 쓸모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 무효전력이 없으면 유효전력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정량의 무효전력이 있어야 계통 안정이 돼서 전기를 공급받을 수가 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무효전력이니까 무효는 쓸모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없는 게 좋지 않냐, 그래서 무조건
역률이 좋아서 무조건 유효 전력을 최선으로 가는 게 좋지 않냐인데 송전에서 안정도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정도는 계통의 안정도는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의 적절한 배분이 있어야 되고 그걸 우리가 원선도에서 배우게 되는데 그런 비중의 밸런스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 단점은 어쨌든 간에 교류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손실. 표피 효과라는 것 때문에 표피 효과가 뭐냐면 전류가 도체 표면에 집중하는 겁니다. 표피 효과는 자속이 생겨서 이게 예를 들어서 전류가 흐르는데 이 전류가 교류가 흐르게 되면 반대편으로 자속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전류가 밀려갖고 도체 껍데기로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썰어서 보면 전류가 도체 표면에만 있고 내부에는 별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단면적을 유용하게 못 쓰니까 저항이 커지죠. 저항이 커집니다. 이 표피 효과 때문에 전선의 실효값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굉장히 실효적인 면적이 줄어들어서 저항이 커진다는 거죠. 이것도 막기 위해서 복도체를 또 쓰게 됩니다. 복도체 중요한 얘기고 직류 방식에 대해서 안정도가 좀 떨어지죠. 안정도는 직류 방식이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페란티 현상 같은 거, 페란티 현상이라는 게 뭐냐면 그 교류를 쓰게 됐을 때 RL 회로인데 대지간의 정전 용량 때문에 결국 뭐냐면 송전단의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전선을 RL로 표시하는데 전선과 대지 간의 정전 용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정전 용량 때문에 이 전압 보내는 전압보다 받은 전압이 항상 낮아야 되는데 이게 전압이 낮아져야 되는데 이 전압이 높아집니다. 이게 더 높아져 갖고 이 전압이 높아져 갖고 이 1호사로 보냈는데 170 정도 돼 가고 17만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전압이 여기 발전기를 운동시킬 수가 있어요. 전동기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이걸 자기여제 현상이라고 그래요. 자기여제 현상. 좋지 않죠. 좋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발전기에서 전기를 받아서 쓰도록 만들어진 설비에서 이쪽 전압으로 이거를 구동시켜 갖고 돌리겠다 그러면 이건 안 좋은 겁니다. 이거 문제가 사고가 난 거죠. 사고. 이런 현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부하가 적을 때. 그 다음에 인근 통신선에서 유도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정전유도나 전자유도 같은 유도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교류방. 직류는 유도장애가 없죠. 주파수가 없으니까 교류는 이런 게 생긴다. 그 다음에 주파수가 서로 다른 계통은 주파수가 다른 거는 연결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파수는 하나로 통일돼서 우리나라는 60Hz, 미국도 60Hz, 일본은 관동관서가 다르죠. 60과 50이 다르고 중국은 다 50Hz 이렇게 돼서 주파수가 다른 거를 혼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류 방식은 이런 문제가 있다. 페란티 현상이라는 건 무부하나 경부하 시에 부하를 적게 썼을 때 수전단 전압이 송전단 전압보다 높아지는 정전 용량이 원인이 돼서 그죠? 이 대지간 정전 용량 때문에 원인이 돼서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을 페란티라고 그래요. 사고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게 전력 전체에서 사고가 세 가지가 등장해요. 하나는 코로나 현상, 하나는 페란티 현상, 하나는 캐스케이딩 현상.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페란티가 원인이 정전 용량 때문에 생기는 거고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이 생긴다. 교류 방식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건 이제 차차 다 논의하기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하고 승합강압이 용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송전 이익 때문에 결국은 교류를 택하게 되는 거죠. 교류 전력 시스템에서 우리가 다루는 용어들인데 전문 용어들인데 이런 것들도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ELD라고 해서 Economic Load Dispatch라고 해서 발전 출력을 배분하는 겁니다. 경제급전이라 그래서 경제급전. 이게 중요한 단어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냐면 가장 연료를 최소화시켜서 경제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따집니다. 어떻게 발전을 하면 굉장히 경제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걸 따지는 거고 EMS라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건 뭐 어디나 쓰는 용인데 EMS는 뭐 매스컴에서 많이 나오죠.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에서 전체 복합적 시스템에 대해서 경제적 전력 공급하는 에너지 관리 시스템입니다. EMS 시스템. 뭐 되게 한전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EMS 시스템이고 자동 급전 시스템은 이제 그 오토매틱 제너레이션 컨트롤이라 해서 이건 이제 경제 급전을 통해서 어떻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냐 해서 자동적으로 전기를 최소화돼서 어떨 때는 화력 발전, 어떨 때 수력 발전, 어떨 때 원자력 발전, 기전은 뭘로 하고 어떤 거를 첨도부하 발전에 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래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왜냐하면 전력이 저장이 안 되니까 그때 만약에 그때 최적화시키지 않으면 손실이 엄청 생깁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저장이 안 되니까 만드는 족족 그때 맞춰서 쓰지 않으면 나머지 다 손실이거든요. 만드는 비용들이 다 손실이니까 이런 내용들이 논의가 될 수 있다.
그다음 스카다 시스템은 이제 뭐 워낙 감시 제어 시스템, 보안 시스템이죠. 스카다 시스템, 전체 시스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계통, 여러 가지 공기관에서 많이 다루는 시스템이고, ADS 시스템, 배전 자동화 시스템 이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보통 EMS나 스카다나 뭐 ADS 이런 것들을 많이 용어를 많이 덜어 쓰죠. 자, 그러면 징주 방식의 장점은 뭐냐? 아까 교류 방식의 장점은 승합 강압이 용이하다, 회전 자격기가 용이하다. 이런 게 두 가지로 본다면 징류 방식의 장점은 일단 절연 계급을 낮출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절연 비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적으니까 절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이거 뭐 애자 개수를 줄이든지 케이블 송전해서 케이블을 좀 얇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수 있죠. 절연 계급을 낮추는 건 경제적으로 이익이 상당히 있죠. 뭐 3단 절연하는 거 2단 절연을 한다든지 절연 계급 자체가 뭐 절연 자체가 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낮출 수 있다는 건 상당히 돈이고, 리액터스 강화가 없으니까 송전 효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압 강화 저항밖에 없으니까, 저항 강화밖에 없고 리액터스에 의한 전압 강화가 없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다. 역률이 항상 좋고 1이고죠. 리액터스 영향이 없기 때문에 안정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개통 안정도가 상당히 좋아서 좋고, 위상각에 대한 직류는 위상각이 없으니까 위상각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유전체 손실이나 연필 손실 이런 것이 적죠. 이거 뭐냐면 유전체 손도 안 되고 연필 손실도 없고, 이거 전부 다 교류가 발생하는 손실이고 케이블 손실인데, 케이블 손실에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케이블 손은 줄 열 손실하고 그 다음에 유전체 손실, 연필 손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그 중에서 뭐 줄 손이 어쩔 수 없이 생기지만 나머지 손실은 직류에서는 없다. 그 다음에 교류보다 2배, 이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압이 시력값이 됐던 최대값이 루트 2배고 전류가 루트 2배가 되는 거니까 전력 자체는 2배 교류보다 2배로 보낼 수 있어요. 2배나 보낼 수 있다. 근데 유도장애가 적어서 정전 유도도 없고 전자 유도도 없고 두 가지가 다 없죠. 주파수가 없으니까. 주파수가 없으니까 다 0이죠. 그러니까 정전 유도장애가 없다. 통신선 장애가 없습니다. 통신선에 잡음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 전압 주파수가 아무리 달라도 전부 다 개통 연계가 가능해요. 얘는 어떻게든 간에 주파수 뭐 달라도 관계없이 연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 뭐냐면 차단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0점이라는 게, 전류 0점이라는 게 뭐냐면, 교류는 0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0점. 0점이라는 게 있어서 최소화됐을 때 딱 끊으면 그냥 딱 끊어지는데, 전류는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차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아크가 세서 직류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합 강압이 곤란해요. 전압을 바꾼다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이 직류는. 인버터 컨버터 같은 건 이런 것들을 썼을 때도 뭐가 생기냐면, 이런 거는 인버터는 DC를 AC로 바꾼다든지 컨버터는 AC를 DC로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뭐냐면 고주파를 엄청 많이 만들어요. 고주파를 엄청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신뢰도가 문제가 되고 보수도 문제가 되고 고주파 문제가 생기고, 그렇죠? 교류 직류 변화인 거죠. 교류 직류니까 이게 인버터 컨버터에 관한 얘기입니다. 역시 고주파가 엄청나게 생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변환 장치가 유효 전력이 이 정도 되고 무효 전력이 소비되는데, 이 무효 전력을 또 만들어내는 장치가 상당히 비싸요. 가격이. 이 결정적 단점이 뭐냐면 차단이 곤란한다는 거, 전압을 바꾸기 어렵고, 그다음에 고주파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류 송전 방식은 거리가 멀어야 되는데,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런 구역이 우리나라에 없다는 거죠. 500이나 700km 정도. 이런 구역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작다 보니까 뭐 통일되면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거의 경제성을 맞출 수 있는 거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이나 계통 간의 비동기 연계, 이거 주파수가 서로 다른 두 개, 이런 경우에만 DC를 쓰기 좋은데, 그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곤란한 게, 해저 케이블 쓰는 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남에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 그 다음에 주파수도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DC 베이스 쓰는 데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다. 대개 다 교류 송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각각의 장단. 직류 송전 방식은 다 좋지만 대다수가 좋은데 차단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승합 강압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류 송전 방식, 교류 송전 방식에서 유리한 점이 아닌가. 이 예제를 보자면 승합 강압이 쉽다. 이거는 교류죠, 교류. 이건 교류입니다. 교류입니다. 그래서 이건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교류 장점이죠. 통신선 잡음이 적다, 손실이 적다, 절연 용이하다, 이런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좀 덜어 직류는 교류에 좀 밀리지 않느냐. 그래서 뭐 보면 이제
이런 저변기압을 낮출 수 있다, 송전율이 높다, 다 좋은데 직류 성전방의 특징은 뭐 다른 다 좋은데 주파성이나 발전 다 좋은데 차단기가 개발됐잖아요. 차단이 어렵다. 사고 났을 때 이 보안의 문제에 상당히 된다는 요것만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직류 송전 구간이 전라남도 해남에서 제동하는 구간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 좋은데 회전자계를 얻거나 전압을 바꾸는데 교류 장점이 커서 대개 교류로 통한다. 송전과 배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전력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하나 고르라면 스테빌리티입니다. 안정도.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데 송전 안정도, 개통 안정도 이렇게 따지는 게 뭐 이런 안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이 따지는데 요즘은 이건 기술 개발이 많이 돼서 직류가 안정도가 좋지만 교류가 상당히 안정도가 높아져서 지금 교류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런데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뭐냐면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거 이런 전기를 개통으로 연결하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제 이 문제는 뭐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또 부연해서 다룰 문제가 된다 해서 나중에 뒤에 그 신재생 에너지를 잠깐 이제 여러분들 소개를 합니다.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가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합성이고 8가지 이제 재생에너지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개통으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쓰는 전기를 하려면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건 악성 전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굉장히 불규칙한 전기인데 이거를 축전지에 넣었다가 인버터를 써서 뽑아내 갖고 우리가 교류를 쓰겠다 이렇게 하든지 개통으로 바로 연결할 때는 이 전기가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서 동기화돼서 연결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주파수, 우리가 쓰는 안정도에 맞춰서 그 조건에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태양광이나 태양열로 발전한 전기를 개통해서 사용하는 것에 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 이런 차원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네.